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의 미심쩍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남북의 개인과 집단에 관한 인식 차이들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남과 북의 이런 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크다고 네.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최근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좀 집단이란 개인을 좀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책에 나와 있던데 북은 전통적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사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한이 집단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개인 간 경쟁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사회라고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개인주의 사회라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사회주의 사회라는 것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그래서 집단주의가 사회의 기본적인 주류 이제 이념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의 중에서 뭐가 더 좋으냐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집단주의가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팀을 생각해 보면 되죠. 축구팀에서 개인주의가 이제 지배를 한다, 그 축구팀을.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각자 시합을 할 때 협력보다는 자기 성적을 우선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골키퍼가 막 골 넣겠다고 나가고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체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팀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집단 팀을 더 우선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패스도 잘하고 협력도 잘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우수하게 나오겠죠. 그럼 지속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공동체나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지속 가능하려면 원칙적으로 집단주의가 맞아요. 집단주의가 운영되는 게. 그래서 이제 집단주의가 원칙적으로는 옳은데 왜 도대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주의를 이렇게 싫어하고 또 집단주의가 잘 발현이 안 되느냐 하는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집단주의를 싫어하는 것은요, 이제 지배층이 이 집단주의를 전체주의랑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왜곡시키는 게 거예요. 파시즘하고 네.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왜곡시키는 것 때문에 대중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집단주의하고 전체주의는 다른 거죠. 전체주의는 예를 들자면 이제 축구팀에서 이제 주장이나 감독이 자, 우리 이제 국가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희생해라. 선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승리를 하셔서 상금을 받으면 자기가 다 가져요.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특성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서 전체를 희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걸 한번 겪고 나면 뭐 학을 띠게 되는 거죠. 저것들이 나라와 민족, 국가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우리한테 자기들이 다 처먹고 우리들한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다라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학을 띠는 거거든요. 싫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주의를 겪고 나면 그걸 집단주의랑 혼동하게 되면 이제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집단주의는 뭐냐면 국가와 이제 나라 혹은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아서 뛰어서 이제 상금을 받잖아요. 그럼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집단에 대해서 막 화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오히려 좋아하겠죠? 아, 집단을 위해서 열심히 뛰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집단주의가 사회 운영 원리로서는 더 적합한 것이고 더 올바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왜곡 선전들 때문에 사람들이 저걸 싫어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주의를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단주의가 실현되려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서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단의 이익이 왔을 때 나에게도 이익이 됐을 때 역으로 얘기하면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곧 집단에게도 이익이 될 때 그러니까 집단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이러려면은 사회가 일단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열이 없이.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조직은 협동조합 정도밖에 없어요. 협동조합은 이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걸 지향하고 만든 조직이죠. 그래서 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북에서 만든 구호가 아니에요. 이게 북유럽 협동조합에서 만든 구호입니다, 원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그 북유럽 책을 읽다가 저도 이제 거기서 알게 된 건데 북유럽 협동조합에 가보면 거의 다 이게 붙어 있대요. 지금도 one for all, all for one 뭐 이게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운영 모토가 이제 그거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근데 왜 그 협동조합 성격이 가능하냐면 돈을 얼마를 출자하든가 상관없이 무조건 1인 1표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평등한 관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이익이 생기면 돈을 분배하는 것도 평등하게 분배해요, 공정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협동조합을 적대적으로 대할까요? 아니죠. 네. 아, 협동조합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 되면 협동조합도 잘 되는 거다. 이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생각하냐면 협동조합부터 생각하는 거죠. 협동조합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근데 이제 개인주의 사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집단이 서로 분열되어 있고 사회가 막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본가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전혀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회에서는 집단주의가 실현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를 표방한다면, 국가주의를 표방한다면 그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의 이익과 자본가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은 조건에서 전체를 떠들면 당연히 노동자가 희생되죠. 그러니까 이제 파시즘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런 조건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집단주의가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구현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을 빼면. 그리고 이 집단주의 사회가 되려면, 집단주의가 가능하려면 이 협동조합에서 이제 평등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거를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가정을 예를 들면 되거든요.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려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야 우리 가족이 최고야,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막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풍토가 만들어지려면 가족 내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돼요. 일단 예를 들어 뭐 부모가 돈 생기고 좋은 거 있으면 막 형만 주고 동생들은 안 준다.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러면 동생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우리 나갈래 이러겠죠. 우리 이 집 싫어. 그러니까 집단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집단주의가 되려면 아버지가 수입이 생기고 좋은 게 생기면 형제들한테 공정하게 나눠줘야 이 형제들이 야 우리 집안을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 도와서 우리 집안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자기도 이제 잘 되니까 이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단주의의 전제가 평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등한 관계가 사회 내에 정착되지 않으면 집단주의 사회는 올 수가 없다. 또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통일될 수도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이제 공정한 분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회 구성, 사회에서 창출하는 부를 얼마나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해 주느냐. 이 공정성이 인정되면 이제 형제들도 뭐 형한테 예를 들어서 100원 더 주는 거 이거 갖고 뭐라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이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겠죠. 집단을 싫어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다 개인주의로 돌아서는 거죠. 집단 필요 없어. 내가 이제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각자 도생하자. 네, 각자 도생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북이 집단주의라는 어떤 원리를 국가 운영 원리로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의 평등과 이 공정한 분배가 정착되어 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역시 사회 시스템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개념 차이라고 좀 느껴지고요. 우리 한국 사회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 봐서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 기본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부, 그러니까 결혼조차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이제 이런 현실인데요. 그래서 뭐 1인 가구를 위한 뭐 제품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문화, 혼밥, 혼술 이런 게 유행이 된 지 되게 이제 오래된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한국 사회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이게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좀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이제 관계의 악화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특히 심하고 한국은 이제 더욱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사람들이 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때 이제 왜 혼자 있는 걸 차라리 이제 좋아하게 됐냐면 대인 관계에서 자꾸 상처를 입으니까 고통을 경험하니까 이제 그걸 몇 번 당하고 나면 이제 싫은 거죠.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차라리 상처받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자기 보호 차원에서 혼자
문화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불신이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할 수 있으면 혼자 있으려 하겠어요? 같이 있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대인 불신이 워낙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함께 뭐 같이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죠. 싫어하고. 분명히 내 뒤통수를 칠 거야. 사기당할까봐. 사기 칠 거야. 저거 믿을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점점 이제 개인주의 이런 것이 이제 심해지는 거고 남녀 관계에 그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혼 저하 또 결혼한 이후에 이혼율 증가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서의 출산율 저하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쵸, 악순환이 네네네. 계속되고 있는. 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갑질, 뭐 혐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집단에서 집단과 권력을 사람들이 동일시하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네. 아랫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갑질 때문에 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에서도 이런 뭐 위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또 계급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게 한국 사회 좀 그런 점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있다 없다로 얘기하면 이제 사실 그쵸, 없다 어느 사회나, 없다 그러면 네. 야 거기도 있자니 뭐 없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보편적이냐 예,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현상이냐 아니면 아주 극히 이제 특수한 일부 현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쪽에는 그러한 현상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 비해서는 북쪽 사람들의 관계가 훨씬 더 평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평등해지면 관계가 원만해지게 돼 있어요. 평등해지면 그만큼 권력관계 형성이 덜 되지 않습니까? 네. 평등하지 않을 때 권력관계 형성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죠. 우월적인 사람이 이제 열등한 사람한테 이렇게 힘을 행사하니까. 근데 평등해질수록 권력관계 형성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북쪽은 이제 권력관계 형성이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근거는 격차가 적다는 거죠. 격차.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제 격차가 굉장히 큰 사회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상위 1%가 한국의 그 사유지의 56%인가 7% 갖고 있죠. 그다음에 뭐 5%가 87%인가요? 3%인가 갖고 있죠. 뭐 하여튼 격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격차가. 근데 이제 북쪽은 그런 사회적 격차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뭐 공장, 자본, 땅 뭐 이런 걸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주택도.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격차가 있긴 있는데 이게 한국만큼 벌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등이란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평등합니다. 격차가 적어요. 근데 이러면 관계가 좋아질까? 하면 좋아지죠.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가 격차가 적거든요. 월등히 이제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근데 북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차,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적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위계가 적어요. 그러니까 권력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문화도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그게 이제 북에서도 비슷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가능하지 않겠 오히려 더 평등한 쪽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즉 학대 현상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 기초, 갑질의 사회적 기초, 근거 이런 게 거의 이제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쪽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직 내 민주주의가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국 사회에 관한 책을 쓰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기층 민주주의 혹은 뭐 조직 내 민주주의거든요. 조직 내 민주주의가 너무나 실현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게 주요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북쪽은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부분 발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가 이제 있냐면 조직 내에서 이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두 명이 하지를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통 재단 학교 이런 거 보면 재단 이사장 마음이잖아요. 다 친인척들이 네, 장악해서 CEO도 또 회사도 CEO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왜 도대체 갑질을 당하냐를 보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그 고용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상사가
그 자기의 생사여탈권, 심한 경우에는 그렇고 작은 경우에도 자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사람이 좌우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갑질을 당해도 저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가 이제 인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북쪽은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위원회 제도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이랑 약간 유사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가 다르다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를 운영할 때 보면 뭐 이제 학생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재단 대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북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재단 대표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은 공장 같은 거 운영하는 걸 보면 공장에 이제 지배인이 있죠 일단 국가가 임명한 지배인 있고 그 다음에 공장 내 당원들이 있어요. 그럼 당원들의 대표, 당 대표, 그 다음에 또 종업원 대표. 종업원 한 명 대표가 아니라 분야별 대표겠죠. 그 다음에 기술자였으면 또 기술자 대표. 이런 식의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단으로 지도를 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단위를 집단 지도 체제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이 한 명이 쥔다거나 오너가 쥐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견인할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고. 어차피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그쵸. 거기에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특히 해고의 권한이 없어요. 종업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대들었다, 말 안 들었다 그러면 너 나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집단이 하는 거지 한 개인이 좌우하잖아요. 상사, 직장 상사 한 명이. 그리고 사람들의 보통 진급, 심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월급은 그런 어떤 업무 평가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직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수에서 좌우되는데 이 급수가 결정되는 것은 국가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는 일단 그 위계에 의해서 그 위계에 의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의 생사여탈권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업무 평가 이런 거 승진 여부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북은 돈이 없어도 생존이 가능한 사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반 밑에 있는 사람 위계가 있다 쳐도 밑에 있는 사람이 갑질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만두지 않겠어요? 네, 그쵸. 아, 나 안 할래, 나.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 심지어 해고를 돼도요. 해고가 돼도 배급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 직업이 없어도 배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무상 의료 이거 혜택은 다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수틀리면 그만두겠다고 하지, 그걸 순순히 당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일단 첫 번째로 갑질하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권력 견제 장치가 있어요. 뭐 제가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권력 견제 장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 생활총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생활총화. 여러 자료들에 의해서 이게 소개가 됐는데 저는 생활총화를 좀 다른 의미에서 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공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거거든요. 공장 운영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간 뭐 잘했네, 뭘 잘못했네, 그래서 비판도 하고 이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까? 그 그리스에서 네.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다 직접적으로 민주주의를 한 거 아니에요? 제일 이상적인 형태라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크로폴리스 아니냐 일종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급장 다 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급장 다 떼고 이제 모여서 지배인서부터 맨 밑에 그 사람까지 모여서 막 얘기하는 거. 거기서는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지배인 당신이 저번에 나한테 물도라고 시켰지. 뭐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견제장치가 될 수밖에 없죠. 견제장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갑질을 했다. 뭐 못살게 굴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참을 수가 있는데 생활총화 때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순간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흥분할 거 아니에요. 너 그랬어? 지배인 너 그랬어? 꺼져.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꺼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권력을 좀 가진 사람, 약간 위기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 생활총화 시간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활총화가 조직 내 민주주의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견제 장치가 있는 게 뭐냐면 신소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은 이제 청와대 청원 비슷한 건데 이렇게 청원 같은 거 넣는 거예요. 이제 투서 비슷하게.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무조건 신소가 제기되면
조사가 들어가요. 그 기관 해당 기관에서. 그래서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근거가 있든 없든. 근데 문제가 있다고 발견된다. 어느 정도.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은 이제 형량화 조치 같은 걸 당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숙청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채용에 이번에 그 국가 수반 위치에 올랐다고 오늘 얘기되는 채용에도 한때 형량화 조치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죠.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북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신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걸리면 형량화를 간대요. 그게 이제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제도가 있다면. 신소가 들어가 버리면 내려와서 조사 들어오고 조사에서 맞으면 형량화 들어가는데 뭐 갑질을 하겠습니까? 쉽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이런 제도 있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회사의 CEO를 이렇게 신소를 하면 형량화 시키는 공장에서 일하게 만드는 뭐 농담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직 내 민주주의는 상당 정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조직 내 민주주의 핵심은 결국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 운영의 주체가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생활총화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는 또 집단 지도 체제로 가고 거기에다가 권력 견제 장치가 있고 이렇다면 한국과 같은 군대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수직적 조직 문화, 봉건적 조직 문화 네. 이런 거는 좀 힘들죠. 북에서는. 그럼 갑질도 학대도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죠. 하기가. 네,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사실 우리 사회에서 퍼져 있는 사실 구체적 사실은 아니고 북에 대한 이미지와는 너무 상반된. 네. 그냥 북은 한마디로 그냥 독재, 네. 뭔가 꽉 막혀 있는 사회 이렇게만 이제 네. 그 퍼져 있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뭐 공장이라든지 뭐 사회 곳곳이 생활총화 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그 기층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좀 추측하고 계시는 것 같으시고요. 사실 그 한 사회, 그러니까 군대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집단문에서 저는 정점이 사실 군대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많이 뭐 좋아지고 있다, 뭐 개혁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가고 싶지 않은 네. 남자들이 가장 꾸기 싫은 꿈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이라고 할 정도로 네. 거의 악몽이라고 할 정도로 군대를 여전히 싫어하는데 네. 야만과는 달리 이제 북은 또 그 징병제가 아니라 저 모병제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군복무 기간도 2배 이상이 길고, 근데 또 이 군대 가는 걸 굉장한 영예로 또 여긴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군대 문화, 이 조직 문화는 어떻길래 이제 군대 그 북의 사람들은 군대 가는 것을 그 영예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뭐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 멀었다는 것은 우리 애들만 봐도 안 갈라 그래요 다. 그렇죠. 지금 부모들 계속 걱정하고. 네. 어떻게든 안 갈라 그러고 친구들 다 그러고 뺄 수 있으면 뺄라 그러고 군대 가면 이제 그 완전히 뭐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군대 가고 싶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제 북쪽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군대 복무 기간이 길다 그러죠. 근데 이제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뭐 3에서 7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복무 기간이 긴데 군대를 가면 좀 이점들이 좀 있다 그럽니다. 일단 뭐가 이제 제일 좋은 점이면 대학 가기가 쉬워진다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고3 때 시험을 쳐가지고서 무조건 이제 대학 가는 거잖아요. 성적 좋은 순으로. 근데 북은 이제 그 직통생이라고 그러다 그래요. 그 고3에 시험 쳐서 바로 가는 애들은 근데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그런 거고 그거는 대학 입학 자원의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뒤에 나중에 다음번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체로 이제 이렇게 공장을 다니거나 군대를 다니거나 하다가 거기서 야 너 참 공부하면 좋겠다 너는 국가에서 인재를 좀 키워야 될 사람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추천장 써주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이니까 대학 시험 없이. 네.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대학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그러면 이제 대학 갈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북쪽의 여성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제대군인이냐 아니냐에서 물어서 안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난 너 싫어 뭐 이런 이 풍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군대를 좀 가야 그만큼 좋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작용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군대에 가서 성실히 복무하면 당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복무를 성실히 하고 아주 뭐 훌륭한 이제 업적들도 세우고 평가가 좋으면 입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이제 제대할 때쯤에 상당 부분 입당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이 되려는 게 이제 북쪽 사람들의 꿈인데 보통 그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가면서는 그게 가장 확실한 통로라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에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지원제, 모병제지만 그런 혜택들이 많이 대부분 가요. 네. 이제 남녀 불문하고 대부분 가는 거죠.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혜택들이 있어도 군대에 가서 정말 사람 괴롭히고 막 때리고 못 살게 굴면 갈라 그러겠어요? 안 가죠. 그렇게 아무리 혜택이 있어도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 같은 경우에 가산점이 있잖아요. 군 가산점 아직 있죠? 아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군 가산점 있을 때 갈라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죠. 안 가려고 했죠.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힘드니까. 예, 비슷해요. 이런 혜택이 아무리 있고 좋은 게 있어도 군대가 정말로 군대 트라우마를 생기게 할 정도로 군대 꿈을 꾸게 할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라면 안 가겠죠. 그럼 북이 모병제나 지원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그런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어야만 지원제 제도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군대 트라우마라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고 신병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이제 신병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가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신병이고 이제 말년이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북은 신병 때가 제일 좋대요. 들어가면 신병 때는 보초도 안 세우고 이제 처음에 적응을 잘 시키려고 뭐 행군할 때도 신병은 더 가벼워요. 매는 것도. 그래서 뭐 신병 때는 오히려 헐하게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 거고 올라갈수록 조금씩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적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군대도 생활총화제도가 있고 신소제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도 뭐 심지어는 사단장 같은 사람도 별 이런 거 있어도 다 떼고 일반 사병하고 똑같이 생활총화를 한대요. 아 진짜. 네, 또 처음. 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전부터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도 만약에 뭐 갑질을 한다, 학대를 했다, 그러면 뭐 이제 거기 생활총화 때 나온다는 거죠. 얘가 나오면 바로 그 사람은 이제 문제되고 혁명화 조치를 당하든 강등 당하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도 뭐 어느 정도 조직 내 민주주의가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따라서 뭐 갑질 문화가 있긴 힘들다라는 것이고 이 한국이든 북이든 군대가 굉장히 큽니다. 비중이. 그쵸.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위적으로 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한국도 남성들한테 군대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쵸. 그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남성들이 군대 문화를 겪고 나와서 사회 군대 문화를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제 한국 군대의 그 반인권적이고 수직적인 문화가 막 퍼져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그럼 북은 군대가 더 비중이 큰 나라예요. 한국보다 훨씬 더. 군대 수도 많고 사회적으로 군대가 차지하는 역할도 커요. 그러면 군대 문화가 만약에 이렇게 폭력적이고 뭐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면 북쪽 사회 전반에게 퍼져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7년이나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북쪽 사람들이라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군대 문화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여기 책에도 선생님이 많이 언급하신 그 박노자 씨가 나와서 이제 한 매체에서 인터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뭐 뒤 질문에 한 번 더 드릴 텐데 이게 뭐 장자연 씨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성들이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매를 맞아가면서 폭력 이런 거 구타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이거는 한국 사회 그 예전의 독재 군대 문화 그것이 고스란히 사실 그 사회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들으면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개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냥 한국 사회에서 빨리 그런 문화가 지금 좀 근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그 공장에 있잖아요. 80년대 줄 세워놓고 구두발로 조인트 깠어요. 여자들 몸수색하고. 네, 군대랑 똑같았어요. 근데 군대에서 조인트 안 까니까 기업도 안 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대랑 사회 문화가 조직 문화가 일치해서 가는 겁니다. 거의. 예. 사실 한국 사회 군대도 뿌리부터 또 파헤치기 시작하면 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야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또 약간 좀 그 소재를 바꿔서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런 그 최고위층부터 해서 그 성폭력 문제, 네, 뭐 참 이 기사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던데 그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그 특수 강간 여성들을 하고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성 관련한 동영상을 막 유포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것도 꽤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여전히 사실 이제 그 조사가 정확히 되고 있지 않은 그 장자연 씨 성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막 고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도 여성들이 굉장히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공포에 늘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북에도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상에서 여성들이 이런 성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실태는 좀 어떠하신지 연구하신 걸 바탕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력 이게 본질이 뭐냐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본질은 조직 위계를 이용한 약자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거기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조직 위계에서 남성이 위에 있고 여성이 밑에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성적인 형태로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폭력이나 이제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녀 간에 일단 위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성이 위계에서 밑에 있어야 되고 남성이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직 문화가 민주적이지 않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일치했을 때 그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사회적 차원에서의 남녀 평등이 남쪽보다 훨씬 더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남녀 평등 법령 같은 게 이미 50년대부터 만들어졌어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호적제와 호주제도도 일찍이 폐지가 됐고요. 남아선호를 없애려고 일찍이 폐지를 했고, 그래서 남녀평등권 법령도 제정해서 법적지를 이제 완전히 똑같이 해놨고, 그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남녀 간에도 정확하게 지켜져서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남녀의 임금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받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해주면 불법이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도 좀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좀 해준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게, 출산과 육아를 이제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 그리고, 경력 단절이나 불이익, 출산으로 인한, 이게 없고, 그러니까 직장에 이제 나중에 아이를 복귀했을 때 경력 단절이 없고, 그 다음에 유급휴가 같은 경우에도 2015년 기준으로 100% 유급 출산 휴가가 이제 산전 2달, 산후 6달 해서 총 8달입니다. 240.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거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북유럽도 꽤 긴데 100% 유급은 아니래요. 또 여성들이 이제 육아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직업반 이런 별로 타가소와 유치원이 있고 엄마들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그 생후 8개월까지는 2시간에 한 번씩 30분 동안 가서 타거소에서 애들한테 전매기해주고 놀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는 1년 정도까지는 오전 오후에 각각 한 번씩 30분 정도씩 타거소에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막 욕했잖아요. 애들을 이제 집단 수용해서 키우려고 타가소 만들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두 보냅니다, 엄마들이. 지금 한국에서 요청사항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직장마다 타가소 있으면 좋겠다. 북유럽이 이미 했거든요. 직장마다 타가소. 근데 북유럽은 이제 무상은 아니죠. 돈이 싸지만 무상은 아닌데 북은 이제 무상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보장이. 그러면 남녀 간에 사회적으로 일단 불평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여성들이 남자들한테 이렇게 위축되거나 꿀리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의존적인 필요도 없고 돈도 남자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여성들의 이제 권리가 좀 많이 향상돼 있다. 그 다음에 또 조직 내 민주주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그런 행위가 있다 그러면 생활청한테 가만히 있을까요? 문제제기 하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 어저께 성추행했다. 난리 나겠죠.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신소제도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조직 내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이 대단히 힘들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북쪽의 경우에는 남녀 평등이 뭐 완전 무결하게 실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자료들 보면 여전히 봉건적으로 여성을 대우하는 남성들이 꽤 있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사회적 차원에서는 또 조직적 차원에서는 남녀 간의 강력한 위계의 차이, 뭐 힘의 차이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 문제화되고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그리고 그 선생님 책 중에 보니까 북에 이제 뭐 아동 성범죄라든지 이런 좀 극악한 그런 범죄가 거의 없긴 한데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는 사형도 청소년 성폭행범은 네. 사형이죠. 네, 네. 무조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사형제도도 살짝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사형제도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근데 대중들의 정서는 그런 극악한 사람들 사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라라는 네. 그런 의견도 저는 사실 팽배하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 좀 엄벌에 처한다라는 네, 이제 네. 그런 좀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신매매도 사형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그쵸? 중대범죄는 네, 사형.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옳으냐 그냥 떠나서 어떤 대중들의 정서는 이제 그런 게 사실 네, 높을 네,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약간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서 그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유치원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쟁,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좀 더 우수해야 되고 이런 경쟁을 쭉 계속 정말 죽을 때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관계가 또 파편화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책에 보니까 북도 경쟁이 무시무시하던데 뭐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성적표를 붙여놓고 네. 이런 이제 경쟁이 있다 실제. 네. 근데 북과 남의 이 경쟁의 좀 근본적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 비슷한 것인지. 경쟁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실 경쟁을 하는 게 맞거든요. 뭐 좋아하는 동지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선의 경쟁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선의 경쟁. 그래서 경쟁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제 한국에서의 경쟁은 철저한 개인주의적 경쟁이라면 북쪽에서의 경쟁은 뭐 집단 간 경쟁 혹은 집단주의적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쟁을 해도 그냥 개인 간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은 조별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조를 묶어주는데 이 조가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성적을 올리는 게. 근데 만약에 조 안에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끌어줘야죠. 막 때리면 공부 잘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더 못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간 경쟁이다 보니까 경쟁을 하긴 하는데 개인이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협력하고 단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데에서는. 그리고 다른 조와 경쟁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식으로 따면 현대하고 대우가 경쟁하는데 뭐 둘이서는 경쟁 관계지만 현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뭐 하는 식이랄까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이제 경쟁이 진행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짝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학교에는 짝을 뭐 묶어주는 건데요. 뭐 제가 쓴 책에서도 몇 가지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아이를 못하는 아이랑 짝을 묶어줘요. 그럼 이제 둘이 계속 같이 다니는 거죠. 공부도 같이 하고 놀러도 같이 가고 친한 친구가 되는. 그리고 이제 한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계속.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니까 북에서 이제 학생을 가르쳤던 사람이 쓴 책인데 누가 한 명 아파서 이렇게 링게를 맞고 있는데 그 짝이 옆에 붙어 앉아서 계속 가르쳐주는 학습 배우가 그걸 이제 광경을 목격했다고 누가 썼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짝제도거든요. 이렇다 보면 이제 북쪽에서는 경쟁을 하되 사람들이 파편화돼서 홀로 남아 있다는 느낌? 나 혼자 이 세상에 맞서고 있다는 이 무게감?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거죠. 집단 간 경쟁이니까. 그리고 경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 집단 내에서는 사이가 좋아지는 거고 또 다른 집단과의 사이도 뭐 그렇게 악화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목표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은 내가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다른 사람을 지게 만들고. 근데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의 목표는 내가 이겨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목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경쟁의 동기나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사이가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도 결국에는 전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 팀도 그렇고 거기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이기든 결과는 전체의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대적 관계에서 막 치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되 사이가 좋은 거죠. 친구끼리 달리기 하는 거랑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끼리 둘이서 막 달릴 때 이기려고 열심히 뛰잖아, 그래도. 그쵸. 근데 뛰고 나서 뭐 진 친구 때리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네가 이겨 뭐 격려도 해주고 그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되 승패를 가지고 사람을 차등 대우하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전체에 기여하는 쪽으로 되고 공정한 배분이 되고 하면 관계가 나빠지진 않는다.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1등 100만 원 주고 2등 80만 원 주면 관계가 안 나빠져요. 그냥 사람들은 좋아해요. 100만 원 받은 사람이 아마 10만 원 쏠 거예요. 친구한테 술로. 그 80만 원 받은 사람한테. 근데 1등 1000만 원 주고 2등은 10만 원 주면 사이가 나빠져요. 근데 한국은 이제 후자 쪽이고 북쪽은 지금 약간 전자 쪽이다.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 옛날에는 이 차이가 너무 없지 않았나 싶은 느낌도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네, 거예요. 너무 그래서 똑같다고. 너무 똑같이 줘서 네, 네. 이제 의욕도 떨어뜨리고 네.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게 그쵸. 또 그럴 수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걸 벌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성과를 기반해서 이제 한국처럼 막 벌어지는 건 아니고 그쵸. 조금 벌어지는 네. 거죠. 북쪽 사람들이 역시 일하는 데서 기본 동기는 명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본이 돼 더 주긴 더 주는 거예요.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00 주고 80 주는 거예요. 1, 2등에서. 그쵸. 한국은 이게 너무 벌어졌어요. 그쵸. 옛날에 누구는 우리도 수십억, 수백억 네, 가져가고 누구는 몇천만 원 가져가고 거지되고 네.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관계가 나빠지는 건데 어쨌든 북의 경쟁은 기본적으로 집단 간 경쟁 혹은 집단주의적 경쟁이라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그다지 심하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오늘 좀 쭉 정리를 해보면 사실 선생님 책도 그렇고 오늘 이제 책 내용에 좀 이렇게 그걸 좀 그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인식들과 너무 다른. 사실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상당분의 많은 분들은 사실 저게 사실일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우리 인식 체계에 있는 사실 북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그 정권의 세뇌당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간 조종당하는 좀 어리석은 존재들 그래서 좀 업신여기고 아니면 불쌍한 존재 이제 이렇게 많이 여겨지는 게 팽배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 책 내용도 그렇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제 북은 나름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만의 나름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집단 안에서 사람들이 보호되고 그 나름의 행복한 삶을 지금 살 수 있는 가능한 사회라는 게 느껴지고 선생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결론을 내리시게 된 이유에 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못됐냐 착했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못돼 먹은 사람들이 사니까 서로 뭐 싸우고 착한 사람들이면 잘 지낼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 제도라는 거죠. 그쵸. 제가 이번에 이번 책을 쓰면서도 아주 절실하게 느낀 바가 사회 제도가 사람의 심리 혹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결정적으로 크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마음이 편하고 관계가 좋은 것은 타고날 때 착하게 태어나서 아니고 그쵸.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럴 만한 사회 속에서 이제 제도가 미치는 영향 중에서 저는 이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거 국가가 이것이 정말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도 인용한 한 이제 북유럽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낙후된 사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더라? 낡은 사회라고 표현했나? 하여튼 이제 낙후된 사회, 옛날 사회고 오히려 북유럽 쪽이 선진적인 사회에 가깝다. 그래서 그 근거로 미국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북유럽은 국가가 책임져 준다. 사람의 생존을. 그걸 왜 이 사람이 낡은 사회와 좀 발전된 사회로 구분을 했냐 하는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경우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질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와의 관계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돈이 개입을 안 한다. 음. 돈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서로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국가가 사람들의 생존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각 개인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고 상당수는 대부분 의존하게 돼요, 누군가에게. 이서 관계가 왜곡되는 거죠. 의존 관계가 맺어지면 권력 관계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한다. 누가 권력자가 될까요? 남자가 되죠. 남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무리 네. 그래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또 행세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위축돼 있겠죠.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무서워하잖아요. 그쵸. 이혼당하면 막막하거든요. 네. 매를 맞으면서도. 네, 가정주부로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경력도 없어요. 사회적 경력도. 막상 이혼당하면 나가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 내에서 위계가 생겨버리죠.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못 벌면. 근데 만약에 국가가 여성들한테도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해준다. 이러면 이혼을 무서워하지 않겠죠. 그럼 남자가 위계를 통해서 뭐 돈 번다고 위세를 떨고 이게 안 돼요. 그럼 평등한 관계가 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도 돈을 보진 않겠죠. 저 남자 얼마 버나, 저 여자 얼마 버나.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도 왜곡되지 않는 것이, 부모들은 자식 부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막대한 돈을 쓰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러고 자식은 전적으로 부모한테 의존을 하게 돼요. 어려서부터. 나이를 먹을수록 의존이 줄어야 되는데 한국은 더 커져요. 대학교 되면 의존이 더 커져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니까. 아, 다들 죄책감 같은 거 가져요. 부모의 등골을 내가 빼먹고 있다. 저 얼마 전에 제가 대학생들 만났을 때 자취방 그 월세 50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더 비싼 데도 있어요. 누가 되냐? 부모님이 된대요. 그렇죠. 나 우리 애들은 대학을 안 갔으니까 내가 뭔지 잘 몰랐는데, 야, 등록금 대주랴, 월세값 대주랴, 그 또 뭐지 보증금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학비 여러 가지 학용품 뭐 용돈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부모들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애들은 다 하나같이 그 부모님한테 미안해하는 거죠. 그럼 막대한 돈을 자기가 받아 썼으니까.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가 돼요. 그쵸. 나 이렇게까지 너한테 모든 걸 희생해서 퍼부어줬으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아이들은 또 직업을 정해준다든지 뭐. 네. 그럼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당했으니까 부모 말을 함부로 거역 못합니다. 그쵸. 또 틀렸다고 생각해도 저는 이런 거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야, 저거 해. 거절 못해요. 왜냐면 등록금을 안 줄까 봐. 자,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왜곡되잖아요. 국가가 책임진 게 없으니까. 근데 북유럽은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다 국가가 보장해 주니까 자식도 의존을 안 하고 부모한테. 부모도 자식에 대한 부채감과 아니 뭐 부담감 이런 게 없고. 부모를 봉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늙은 부모를 봉양해야 될 책임이 없어요. 국가에서 보장해 주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홀가분하게 상대할 수 있어요. 늙은 부모들도 자식한테 손을 안 벌리니까 자식을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돈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사이에 있었던 낡은 의존 관계가 다 사라진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독립,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다. 이게 선진적 사회 아니냐? 북유럽이 거기에 가깝다, 미국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북쪽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선진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의존 관계가 생기기 힘들어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의존한다든가 여성이 남성한테 심리적으로 의존한다든가 이게 힘들다는 거죠. 각자 국가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려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사회 안전망 최소한에 혹은 뭐 기본소득제든 뭐든 간에 개인의 생존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이동이 우리의 관계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게 뭐 저는 북유럽이든 북이든 어쨌든 확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봤자 뭐 우리보다 더 못 살지 않냐, 객관적으로. 뭐 평등하지만. 근데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실 좀 더 잘 먹냐 못 먹냐가 아니에요. 그쵸.
불평등이거든요. 불평등. 이제 북쪽 사람들은 누구는 많이 먹는데 내가 적게 먹으면 화가 나겠지만 그냥 대충 다 비슷하게 못 먹는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고 불행도를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불행도가 올라가려면 고난행군 정도처럼 돼서 막 굶어 죽는 상황이 돼야 이제 불행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일단 그런 정도의 어떤 위기가 아니라면 벗어났다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거든요. 그냥 공정한 분배가 되고 관계에서 내가 이제 존중받고 이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많은 물질, 많은 어떤 풍요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내 월급이 지금보다 약간 깎이더라도 내가 노후가 보장돼 있다면, 그렇죠? 부동산 투기 하겠어요? 네, 굳이 그죠? 네. 그다음 주식에 그렇게까지 쏟아붓겠어요? 그러니까 불안이거든요. 노후 불안, 뭐 불안, 자식 교육 불안, 뭐 불안이 너무 많으니까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돈을 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걸 놓게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좀 바뀔 거 아닙니까? 이젠 돈 신경 쓰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저는 모델 체인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모델 체인지. 그리고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재상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사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복지제도 이제 이런 거의 차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복지 많이 확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복지제도나 선생님 말씀하신 기본소득제나 이런 거에 대한 반론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게 도입이 되면 우리 머릿속에 많이 유포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일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가지고 사실 이게 아니라는 사실 연구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북유럽도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일정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한민주의 제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같은 걸 완전 사회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많이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유럽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실제 가보기도 하고 많이 살기도 하면서 장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익히 수긍을 하는데 북의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많이 차단되기도 했고 오히려 알아보려고만 해도 사실 잡혀가던 시절에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많이 더 정보도 열려야 될 것 같고 많이 연구도 필요한 것 같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내놓아야지만 남과 북이 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좀 이 통일로 좀 한 발자국 더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남북 공감의 심리학에 대해서 방송을 좀 진행했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요약하는 차원에서 한마디만 하나 말씀드리면 돈 없어도 우린 살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돈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와, 돈 없으면 난 죽는다.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 점에서는 좀 사회보장제도를 갖추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박노자 씨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북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일찍이 제3세계형 복지국가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과 제도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면서 북이 경제 발전을 계속 한다면 한국이 계속 큰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옛날에 80년대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뒤졌었다 많이. 그리고 잠깐 고난행군 역전됐다가 다시 지금 경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질 자체가 우리를 능가할 날도 그게 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복지제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물질적 수준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그것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저는 한국의 목적은 일단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삶의 질과 상관없이 물질적 풍요만 생각했고 국가 전체의 부만 생각해왔잖아요. 불평등이 어떻든 간에. 그게 아니라 우리도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회. 돈과 무관하게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 돈과 무관하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 이걸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쵸, 돈이 행복의 최고가 되지 않는 사회. 그렇죠. 행복과 관련이 없어지는 사회.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돈은 행복과 관련이 없어요. 자본주의에서도 연구를 해보면. 최근에 그 재벌들의 가정사만 보더라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거의 수많은 연구에 나왔어요. 돈은 관련 없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 이제 한국 사회도
인식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소위 이제 문민정부고 촛불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부동산을 사야 되고 주식을 쏟아부어야 되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네. 각자 이렇게 산다는 게 좀 그런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너무 생소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이제 북의 제도,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공개되고 활발한 토론들이 네. 더 많이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서로의 제도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네. 보완하면서 더 좋은 이런 통일된 사회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심쩍다 방송은 격주 목요일에 공개가 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